자, 이번서는 글로벌 인터뷰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영어 잘하시잖아요. 블룸버그, 막 CNBC 인터뷰 다 하시잖아요. 네. 가셔야죠, 미국에. 미국 출장 가실 일 없으십니까? 뉴욕 출장? 네, 저희도 해외 진출을 해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운영하고 계시는 상품이 미국의 현지에 진출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쉽지가 않네요. 네, 그러면 이제 가셔야죠. 네, 가셔서 현지에 글로벌 하겠습니다. 네, 네. NISA의 거기 스튜디오가 쫙 엄청 멋들어지게 있대요. 네, 네. 거기서 방송을 할 날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네. 밖에서 구경할 날을 기다려 보겠고요. 자, 오늘 주제를 한번 보니까요. 네. 포트 변화는 필수. 하지만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네.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까? 지금 딱 차트를 보고 있으면 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감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들여다볼 부분은 우선은 뭐 경기 침체라든지 뭐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든지 뭐 9월, 10월은 걱정을 하자 뭐 이런 의견보다는 네. 만약에 혹시라도 9월, 10월 달에 조정이 있다 그러면 기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석을 좀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기회라면 도대체 뭘 사야 되냐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변화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냥 뭐 모든 테크 다 팔고 다 금리 민감주로 매수하자 이거는 그건 안 아니죠?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우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테이블과 차트. 네. 자, 지난주에 보시면은 나스닥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S&P 500이 플러스였어요. 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술주 끝난 거 아니냐. 벌써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서 요게 또 나오는데 보시면 S&P 500이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한 10%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하루 쉬고 이제 개장하는데 96% 돌렸습니다. 이런 차트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솔직히 속으로는. 근데 아니, V자 반등이 저렇게 시원하게 나올 줄이야.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95년부터 2000년도에 네. 거의 5번에 네. 10% 이상의 하락을 보였었을 네. 때 아주 짧게 한 달 내지 2달 빠지면 바로 또 아주 짧게 한 달 내지 3개월 만에 다 되돌린다. 이렇게 딱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모습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게 대세 하락장이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인 하락이었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는 S&P 500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여태까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해왔던 나스닥을 보시면 돌리긴 돌렸어요. 돌렸는데 여기 다시 살짝 꺼지면서 반등을 했는데 네. 67.5%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모자라죠. 근데 더 심한 건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더 피부로 느끼는 거는 이겁니다. 반도체주.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게 시가총액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반등을 못 해줬죠. 그래서 쭉 빠지고 50% 돌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많이 올라서이고 네. 사실 퍼센트지로 따지면 여기서 여기 올라간 거 퍼센트지로 따지면 20% 올랐어요. 많이 오르네. 그래서 S&P 500은 오름폭은 10%예요. 네. 덜 빠지고 좀 덜 네. 올랐는데 그거를 이제 차트로 보니까 이렇게 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대체 우리 뭐 해야 되냐. 네. 기술주 버리고 뭐 딴 걸 사야 되냐.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금리 민감주를 사야 되느냐. 네. 또 한국도 보면은 지금 주체적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못 오르니까 배터리, 뭐 조선, 금융 뭐 이런 주식들이 오르면서 바이오. 그래서 뭔가 이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왜? 그 이유는 피봇이 일어나니까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뭐 2022년 이후로 보시면 어쨌든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동안 내내 금리를 올리기만 하고 동결만 했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처음으로 3년 만에 내려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변화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의 포트폴리오도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막연한 생각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이제 숫자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또 결론을 내려야 되는 부분은 사실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금리를 내려준다라는 건 다 아는데 네. 금리를 만약에 급격하게 빨리 내려줄 경우에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주식을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금리를 만약에 빠르게 막 3% 내려줘야 된다. 이거는 경기 침체로 가는 완전 케이스. 깨지는 거죠. 네, 경기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다 던지고 오히려 채권을 사야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여기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네. 여전히 저희는 주식 8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뒷받침돼 있어야지만 뭐 택을 팔고 다른 걸 사든 택을 유지하고 조금씩 다른 걸 사든 이런 식으로 계속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의 결론은 그게 맞다. 즉 주식은 계속 높은 비중을 가져가야 되고 채권 비중은 한 15% 20%만 들고 가도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시죠. 달러가 약세의 기조 아래에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여기에 맞물려서 이렇게 10년 국채 금리가 하락 구간에 있는 경우 네. 근데 이게 갚하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만만하게. 예, 만만하게 할 때는 보시면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근데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빠진다. 네. 예,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뭘로 합니까? 돈으로요. 예, 돈으로 하지만 기업 실적으로 하죠. 예, 뭘 보고 예, 하냐? 예, 해서 예. 실적, 펀더멘털 봐야죠. 그 펀더멘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대답이 맞긴 한데 맞아요. 지금 바보 같죠?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당연히 돈 벌자고 그쵸. 주식 투자하는 거니까. 돈으로 네. 하죠. 네. 근데 보시면은 과거에 이렇게 큰 이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보시면 다 어닝이 깨져요. 이익이 박살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차트가 계속해서 우상향 차트에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2, 4분기 실적이 나온 것만 보더라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정말 오랜만에 보여줍니다. 네. 이익 증가율이 EPS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파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실적이 상승 주기에 있는데 왜 굳이 파느냐 벌써부터. 네. 예, 옛날에 닷컴 버블 붕괴를 자꾸 많이 비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98년 10월부터 2000년까지 갔었을 때 이익은 이미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때와 지금은 이익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완전 크죠. 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98년 그때와 비교하지 말자. 네. 물론 일부 최근에 나온 그 피크를 준비하자는 네. M사의 리포트 때문에 네, 네.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 쪽에 대한 얘기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뭐 아직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다들 자꾸 불안한 심리가 네. 지금 굉장히 자극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훅 한 달 만에 10% 빠졌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나스닥은 경험을 한 달 만에 했으니까. 15% 빠졌고 네. 반도체는 한 달 만에 27%나 빠졌었으니까. 많이 예. 빠졌습니다. 예, 항상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 이 정도로 흔들기가 나와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 흔들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라서 저희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큰 위기에 봉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를 처음으로 내려주기 시작해서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면 미국 증시는 그 1년 동안에 10% 이상 빠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그 1년 동안에 최소 15% 오릅니다. 그래서 그게 평균값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도. 뭐 2년 안에 올 확률은 좀 있다 정도. 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많은 분들께서 이 장단금리 차 역전 현상이 지금 해소가 됐잖아요. 10년 마이너스 2년짜리가 이제 0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걸린 기간이 2년 2개월이 됐어요. 네. 예, 길었죠? 네. 보통 과거에 보통 이 기간이 한 24개월 정도 되고 20 몇 개월 돼요. 근데 2년 2개월이면 26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됐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 온다.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중요한 차트는 사실 이거다.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다. 요 차트다.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빨리 돌아오고 그리고 플러스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경기 침체의 시그널을 판단할 건데 네. 왜 장단금리 차를 가지고 경기 침체를 논하냐면 장단금리 차가 역전이 됐었을 때 은행의 대출이 감소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마진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네네. 예, 예금보다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네. 당연히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여신의 증가 추이인데요.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 오죠. 네. 그죠? 올라가고 떨어지면서 오죠. 그죠? 올라가고 떨어지면서 옵니다. 네. 올라가고 떨어지면서 옵니다. 네. 근데 다 보시면 고점이 어디죠? 10%가 넘죠. 네. 여기도 8%였고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가서 10% 깨니까 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우 2.9%예요. 그러니까 이 추세로 가면은 10%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가고?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부터 걱정하셔야 된다. 지금 그 시기가 한 내년 언젠가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잘 모르는 거죠.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네. 지금은 어쨌든 여신이 늘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면 연체율이 다시 떨어지는 구간이 나와요. 올라가기보다는. 많은 분들께서 신용카드 연체율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그런 거를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이에요. 보시면 요게 이제 요 차트들이 보시면 여기 보면 신용카드 그리고 상업용 대출 네. 그리고 오토론 네. 예, 그 이외에 그 네, 가계 소비 대출. 쪽에서. 다 보시면 그러니까요.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다. 강화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화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다. 올라가는 때 경기 침체가 오죠. 네. 예, 떨어지고 있는데 안 옵니다. 예,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은행 대출이 늘고 있고 그리고 가계 소득이 안정적으로 늘고 있고 네. 여기에 좀 오버하면서 소비하고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렇게까지 걱정해야 되냐?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본부장님 소비가 견조하다고 하는데 물론 일부 기업들은 견조했지만 소비 관련한 기업들이 이번 2분기 실적에 대부분 다 좀 안 좋았잖아요. 그거는 뭐 어떤 걸 시사하는 거예요? 네. 자, 보시죠. 그럼 소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소득 7월 달 숫자가 나온 게 예상치가 0.2%였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0.3%였습니다. 예, 이게 곱하기 12 하면 네. 예, 3.6%인 거죠. 네. 그럼 이 정도의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아주 안정적인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소비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네. 그 판단 기준을 뭘로 딱 놓고 봐야 되냐. 그러니까 어떤 소비주를 사야 되느냐 하는 네.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보면 매출을 지금 우리가 명목 성장률 몇 프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냐면 4%에서 6% 사이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 매출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매출을 일으키는데 그 매출 증가율이 최소 4%는 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0%다. 네. 그럼 무슨 얘기죠?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된 것 중에서 종목마다 틀리죠. 네. 베스트 바이 나왔더니 폭등하고 예. 얼마 전에 또 뭐가 나왔더라? 그러면서 폭락하고 예. 뭐 달러 제너럴. 달러 제너럴. 네. 그리고 뭐 그다음에 타겟 실적이 나왔는데 또 폭등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근데 어디가 안 좋아질까? 취약계층이 뭐냐? 네. 그게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다. 그럼 저소득층과 연결되어 있는 소비 회사가 뭐냐? 달러 제너럴이다. 네.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 회사 자체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소득이 이렇게 됐지만 보시면은 저축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예. 저 떨어진다라는 이게 안 좋게 해석하실 수는 있겠으나 네. 저는 안 좋게 해석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 느는 것보다 네. 소비 느는 게 좀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 저축 안 하고 소비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 소비 그러니까 다시 계산해 봅시다. 아까 3.6%의 소득 증가율. 네. 근데 소비 증가율은 5% 6%. 네.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 5%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럼 이거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저축률이 떨어지는 거는 과거에도 정말 많이 떨어졌던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저축률을 보는 것보다는 저는 뭘 봐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가계의 부채 비율을 봐야 돼요. 가계 부채 비율. 네.
그러니까 지금 소득을 늘리는 것 대비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는 네. 부채를 더 일으킨다는 거죠. 그죠? 네. 예, 더 돈을 많이 빌린다는 얘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이 만약에 100%다. 그럼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70%다. 안 문제라는 거죠. 70%도 꽤 높은 것 같은데. 전혀 높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70%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전 숫자입니다. 2014년, 13년 예, 부동산 가격이 3배 폭등하기 전 네. 예, 그때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77%였습니다. 그거보다 더 낮아요, 지금. 네. 예, 미국은.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부터 벌써 이 뭐 소비가 박살이 날 거다. 뭐 앞으로 어떤 큰 위기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 걸 들으시면 네.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숫자 가지고 저는 제가 은행을 정말 오랫동안 들여다봤는데 예, 어떤 경기 침체가 뭐 특별하게 갑자기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언제 오냐면요. 만약 그런 데도 온다면 뭔가 미국 정부가 아니면 미국 은행권 전체가 큰 위기가 올 것 같아서 갑자기 뭔가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세게 해야 돼서 일어나는 현상.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민간 쪽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미국은. 네.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예, 어디죠? 퍼블릭. 그러니까 공공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의 구조 조정이라든지 정부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구조 조정을 적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금리를 내려주면 됩니다. 금리를 내리면 이자 비용이 덜 들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상당히 뭐 안정적인 모습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 네. 예, 경기 침체보다는 골디락스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자,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채권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게 정부의 입장에서 좋은 거라면 왜 빨리 못 내려주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거는 저축 대비해서 소비를 더 많이 하죠. 그럼 요거는 뭐죠? 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그죠? 소비가 많이 늘어나요. 그렇죠. 소비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쓴다라는 건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네. 자극한다라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빨리 떨어뜨려 주면 안 되는 거죠. 더 민간 인플레이션에 예, 예. 있어서 문제가 그렇죠.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는 빠지는데 그 속도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자꾸 하고 거기에 맞춘 전략을 펴면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나서 아, 나 잘못했네. 또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서 아, 또 나 잘못했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일시적으로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한 2달 동안에 금리가 여기 보시면 요렇게 확 올라갔다가 이렇게 훅 빠졌잖아요. 네. 예. 요럴 때는 괜찮죠. 그렇지만 또 다시 올라가잖아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예,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으로 채권을 들여다보냐면 미국 10년 국채를 보냐면 앞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미국 정부가 떨어뜨릴 수 있느냐, 미 연준이 네. 이렇게 보고 그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느냐 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숫자 한번 보면 예, 여기 보시면 네. PC 인플레이션 나왔죠 금요일 날. 그러면서 장이 올랐죠. 네. 근데 10년 국채 금리는 안 빠졌죠. 예, 왜 그러냐? 지금 보시면은 예, PC 인플레이션 2.5%예요. 그다음에 근원이 얼마죠? 2.6%입니다. 네. 이게 떨어지긴 떨어질 건데 이건 예상치인데 네. 어쨌든 지금 나오는 숫자는 다 보시면 떨어지다가 누웠어요, 옆으로. 그러면 아무리 떨어져 봐야 2%까지밖에 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더하기 2%를 하면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금리를 부여해야지 인플레이션을 누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4% 정도까지 떨어뜨리는 거지. 그거를 막 3%, 2%까지 막 떨어뜨릴 거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걸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비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죠?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소비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자극이 떨어지는데 만약에 자꾸 금리를 내려주면 이렇게 예, 뭐죠? 원자재 쪽이 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이클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뭐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비용이 올라감으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나중으로 연결되는 게 그 디맨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수요에 증가했다는 인플레이션.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죠. 지금 요걸 보고 있으면 어쨌든 이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줬기 때문에 이제 쫓아가는 거죠. 서비스가.
근데 요게 다시 튀기 시작하면 네. 또 다시 요게 누웠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진짜 골치 아픈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차트가 나올 거다. 그래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올해 연말까지 3.8 우리 봤었잖아요. 3.7. 네. 그 정도가 바닥인 거고 내년 연말 정도 봤었을 때가 3.5 정도. 이것과 연결시켜 보면 결국은 우리가 미 연준이 금리를 언제 얼마나 내려줄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요게 예측인데요. 저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지금 페드와치는 2025년 1월까지는 괜찮은 정도의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0.5. 그죠? 네. 여기서 0.5. 그리고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0.25. 네. 여기 0.5. 그다음에 또 0.25, 0.25까지. 그럼 네. 요거를 다 더하면 얼마죠? 1.25%. 예. 1.25%를 떨어뜨리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왜? 왜냐면 그게 4% 딱 숫자잖아요. 4에서 4.25%.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2.5면 그 정도 눌러주는 거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페드와치는 내년 1월이다. 그러면 저는 내년 1월부터 조금 좀 빠른 걱정할 것 같아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올해 연초에도 100bp나 150bp. 150bp까지. 예,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계속 투자하는 구간인데 이제 요 정도까지 떨어지면 3.5%까지 떨어지는 거는 이제 투자를 조금씩 조심하고요. 정말로 많이 떨어뜨려서 3%대 중반 밑으로 떨어뜨리면 걱정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현재의 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 네.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을 했었을 때 이 숫자가 1.5에서 2% 사이에 있을 때는 괜찮다. 네.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더 떨어뜨려서 그죠? 인플레이션 계속 2.5인데 그러면 그게 1%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0%까지 가면 진짜 그때는 벌써 이미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고요. 그 걱정된다는 거죠. 반대로 4%까지 떨어뜨렸는데 너무 많이 떨어뜨린 거면 혹시나.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막 치고 올라가서 2.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3% 올라갔다. 그럼 또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고 올라가서 그 실질 기준금리가 1.5%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2%좀 가게 되면 조금씩 걱정하시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요걸 보고 어느 시점에서 내가 조금 조심해야 되느냐 하는 거지 지금은 금리를 무조건 내려주니까 이게 하락장의 시작이다. 이 논리를 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는 그 인하의 속도와 그 폭이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완만하게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스텝에 맞춰서 아까 전에 저희가 차트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 그리고 주식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와 이거 연애할 때 밀당보다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어렵긴 하죠. 네. 그럴 이걸 때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야 될지. 그래서 네. 그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어려우시면 그리고 전문가들이 한 얘기를 공부를 하시고 네. 투자를 하지 않으시면 네, 네. 그냥 S&P 500 나스닥 100 사시면 돼요. 그게 제일 마음 편하다. 그게 제일 속 편합니다. 반반씩 사시면 됩니다. 네, 네. 뭐 사실 저는 나스닥 100을 훨씬 더 좋아하지만 어쨌든 또 요번에 이번 아까 지난주에 보시면 나스닥은 네. 빠지고 네. S&P 500은 또 올라가니까 또 다들 왜 S&P만 올라가냐 막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또 싫으시면 네. 그냥 반반 사시고 네. 그게 가장 편합니다. 네. 네, 어쨌든 또 하나의 포인트를 좀 짚어드릴게요. 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9월, 10월 달이 대선해 안 좋습니다. 안 좋대요. 네,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하십니다. 네. 근데 안심하셔도 되는 게 확률적으로 빠질 확률은 50%, 5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반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미 사실 7월, 8월에 힘들었잖아요. 근데 7월, 8월에 사실 엄청 좋은 달이에요. 그러네요. 네. 50%, 70%의 2%, 3%의 상승. 근데 상승이 없었어요. 그러면 꼭 굳이 10월 달까지 또 빠뜨리냐? 그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단기 위주로 미국 시장을 좀 접근을 하지 마세요. 요즘에 맨날 보면은 네. 미국 시장을 너무나 단기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막 한국장 하는 것처럼 하세요. 네. 미장도. 그런 식으로 자꾸 네. 어그로를 끌어내세요.
그거 정말 안 힘듭니다. 되는데. 그거 진짜 그거는 투자자들의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네. 예,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게끔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장기적으로 걱정해야 될 만한 이슈는 있어요.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됐었을 때 해리스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법인세율을 올리겠대. 예, 얼마까지? 28%까지 올리겠답니다. 지금 21%인데. 네. 그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면 2026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상하원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여유가 많죠. 네. 예, 내년 말까지는 괜찮죠. 네. 그리고 또 상하원도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근데 네. 됐다고 칩시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S&P 500의 ROE가 2.3%포인트 하락하고요. 나스닥의 ROE가 2.7%포인트 하락합니다.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올해 연말까지 S&P 500의 상승 여력은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상승 여력이 생기는데 한 10%. 그다음에 또 내후년에는 한 30%.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맞아요. 당연하죠. ROE가 깎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스닥을 보시면 오히려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훨씬 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떨어지는 폭은 더 큽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바라보는 나스닥의 매력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을 하셔서 뭐 다 도망가자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 짧지만 네. 이제 포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희가 요것만 좀 말씀을 앞서 드려보겠습니다. 주식 비중을 80%대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 비중. 그러니까 주식을 지금은 사실 훨씬 더 많이 담을 때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걸 어떻게 담아야 될까요? 네. 자,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좀 변화를 조금은 가지고 왔는데 네. 참 보시면 그렇게 많이 변화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대형 기술주를 60%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주택 건설 부분을 10%로 끌어올렸어요. 즉 대형 기술주 비중을 좀 줄여서 그거를 주택 건설 쪽으로 늘렸습니다. 주택 건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에 민감한. 예, 그리고 지금 이제 30년 모기지 금리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이러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가계 부채 비율이 낮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예,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었을 때 이번 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금리 민감 업종은 주택 건설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성장주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뭘 포트를 바꿨냐면 하드웨어 비중을 좀 줄였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비중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네. 요 부분 그리고 또 그 이외에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나 바이오 업종에 대한 비중을 적절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성장주 다 던지고 완전히 가치주 가자 이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일정 부분의 포트를 바꾸는데 그게 하나는 주택 건설을 사자. 또 하나는 하드웨어 비중을 좀 줄이고 소프트웨어 비중을 높이자. 네.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신뢰도를 심어드리자면 이 차트 잘 안 보이시겠죠? 이게 진짜 중요한 차트인데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요. 인터넷의 그 침투율입니다. 네. 전 세계 인구로 봤었을 때.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요게 챗 GPT입니다. 자, 여기가 보시면은 이제 98년 이 99년 요때 요 숫자를 보시면은요. 2억 명을 돌파를 한 게 99년이에요. 네. 지금이 딱 2억 명 돌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99년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또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는 게 인구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늘었게요? 모르죠. 30%나 늘었어요. 30%. 예, 60억이 81억이 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느는 룸이 생긴 거죠. 저희가 생각할 때 2000년을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네. 2000년 숫자가 챗GPT화로 계산하면 5억 명이 돼야 됩니다. 지금 2억 명이 아니라 네. 2.5배 정도. 네. 예, 그 정도 돼야지 저는 걱정을 할 거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다 던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를 다 던지는 게 아니고 비중을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부분은 조금 속도를 높이자.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가파른 성장기고 완만한 성장기로 넘어갔었을 때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 변화 그러니까 뭐 빅테크 종목들 다 팔고 포트 완전 변화하자 이런 상황은 아니고 또 추가적으로
포함이 된 주택건설을 비롯해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잘 찾아보는 그런 구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변화 또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 변화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